네, 안녕하세요. 김락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면서도 또 친근하고 또 친근하면서도 낯선 그런 여러 가지 그 이해가 있는 발해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어가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698년에 당나라와 신라가 협공을 해서 고구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당나라에 의해서 이 고구려 지역이 뭐 안동 도읍부가 설치되고 이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그 당나라 내지로 안으로 이제 끌고 가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 중에 이제 그 대조영이라는 사람의 집안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시간이 한 30여 년 정도 흐른 698년 무렵에 이 요동 지역의 그 조양이라고 현재로 따졌을 때 이제 도시 이름으로 따지면 이제 요녕성의 조양이라는 곳인데 그런 그곳에서 거란족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을 틈타서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이끄는 고구려의 유민 집단과 말갈개 집단이 함께 이 조양을 떠나서 요동을 거쳐 백두산 북쪽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의 그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일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당나라의 추격이 있었고 그 추격을 천문령 전투라고 하는 그 큰 전투를 통해서 극복해내면서 이제 무사히 현재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일대로 진입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발해가 그 발전을 이룩하는 와중에 900년에는 이제 후백제의 견훤, 또 901년에는 후고구려의 궁예, 이런 저희가 후삼국 시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이제 열리는 그 시간대를 거치게 되고 916년에는 이제 거란족이 그전에는 이제 부족 상태에 있다가 점차 힘을 모아가면서 이 야율 아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이제 요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년 정도 지난 뒤에는 이제 궁예 후고구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궁예 뭐 그 학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런 와중에 이제 궁예의 부하로서 큰 공을 세웠던 이제 왕건이 추대를 받아서 이제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926년에 이제 발해가 거란족의 침입을 받아서 불과 한 20여일 만에 아주 전격적인 작전에 의해서 허무할 정도로 쉽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거꾸로 또 그렇게 무너진 나라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친 이제 부흥 운동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 934년 무렵에는 정확히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발해의 세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광현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정도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고려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대개 발해 건국 시점인 698년부터 멸망 시점인 926년까지 한 200여 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존속한 국가이고 그 앞으로부터 또 뒤로까지 따져보면 고구려 멸망이라고 하는 걸 역시 그 대조영 집단의 이주의 계기라는 측면에서 빼놓을 수가 없게 되고 또 이 부흥운동이 실제로는 이제 대광현의 고려망명뿐만 아니라 200여 년 존속한 국가의 부흥운동이 200여 년 정도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줄기차게 곳곳에서 산발적이면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미스터리하고 뭔가 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나라였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제 북한의 함경 그 남북도 그리고 이제 평안 남북도 뭐 평양 일대가 발해의 그 정식 영역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북한 지역의 상당한 정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연해주 일대 그리고 중국의 길림성 요령성 일대를 포함하는 이 공간을 이제 발해가 영유해서 자기 영역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쪽으로는 거란족, 또 당나라, 남쪽으로는 신라, 동쪽으로는 이제 바다 건너서 일본,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흑룡강성을 건너 흑수말갈이라고 부르는 이제 말갈의 한 그 일파,
이런 이제 주변 세력과의 관계를 이제 갖게 되었죠. 두 번째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운영 지속된 이제 발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 아마 그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제 기억을 잘 하고 계시는 것처럼 발해의 건국자 시조가 이제 대조영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대조영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과연 그 고구려 사람이었나, 혹은 말갈 사람이었나, 혹은 말갈 출신의 고구려 사람이었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잘 소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지와 성원, 연구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고 계시는 소위 말하는 그 동북공정이라는 걸 통해서 발해를 이제 중국 당나라 왕조의 하나의 그 지방 봉건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지금 이제 여기 중국에서 나온 그 발해에 관한 인식을 정리한 그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처음 그 중국 안에서 제기된 그 시점이 198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북공정이라는 걸 접한 2000년대 초반보다 사실상 거의 20여 년 전에 중국에서는 이미 그 발해를 중국의 그 지방 봉건 정권이라고 보는 이런 식의 이제 관념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문제는 단순하게 동북공정 후에 나온 이것과의 관련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이라는 그 현대의 국가가 과거의 그러니까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존재했던 과거의 여러 가지 나라들을 전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역사적 흐름, 자기네 흐름 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이제 발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고구려의 문제로도 됐던 거고, 또 거란족, 또 몽골족, 이런 여러 나라들의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은 취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현재의 어떤 기준과 시선에서 과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꿰어 맞춰버리는 이제 굉장히 좀 부적절한 그런 모습들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국의 그 주장이 갖고 있는 그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중국은 어쨌든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 현대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필요에 따른 이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제 발해가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상 그 말갈족이라고 하는 그 발해 주요 구성 부분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말갈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의 어떤 실체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고구려랑은 또 좀 다른 면이 있고, 발해 영역의 상당 부분이 중국 영토 안에 속해 있는 것도 현실적인 그 부분이고, 물론 이제 북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렇다 보니까 고구려랑 접근하는 문제가 조금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바로 대조영의 출자인데, 이 대조영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에서 남긴 그 기록이라든가, 신라의 최치원 같은 이제 우리 측에서 남긴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이제 구당서와 신당서의 발해의 건국자인 대조영 얘기가 나오는데,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 두 가지 기록이 좀 모순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구당서 발해말갈 열전에서는 그 발해말갈의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고구려의 별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관련이 있는데 뭐랄까 고구려인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고구려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걸 보면 고구려랑 관련이 있으면서도 뭔가 고구려의 주류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남기고 있고, 또 신당서 발해열전에 보면 원래는 송말말갈인데 고구려에 부속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고구려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원래는 이제 송말말갈이다. 다시 말해서 말갈 출신의 고구려인이랄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두 개를 하나로 묶어보려는 시도, 두 개를 별개의 다른 어떤 내용을 전한 기록으로 보는 그런 그 입장, 여러 가지 것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의
그 발해랑 같은 시기에 존속했던 신라의 최치원 같은 경우는 발해를 그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구려가 망하기 전에는 아주 작은 뭐 사마귀만한 그 말갈의 족속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속말소번이라고 하는 뭐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나중에 그 축천무 때 이 발해 현재의 그 중국 길림성 일대를 점거하고 뭐 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컬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삼국유사에도 보면 발해를 그 고려의 남은 자손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삼국유사는 이제 자체적으로 삼국 그 기록도 남겼지만 어떤 기록을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하는 기록에 이제 신라곡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이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삼국유사는 이제 신라곡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고구려의 구장, 옛 장수라는 이제 대조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략하게나마 이제 소개해드린 이 네 가지의 자료들이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발해의 초창기 사회 구조를 조금 해석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주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곳은 이제 길림성의 그 돈화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그 연길시보다는 좀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대조영이 처음 그 정착한 걸로 이렇게 추정하는 그 성산자 산성이라고, 이게 이제 기록에 나오는 이제 동모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증의 근거들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 동모산이 이 산이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도 주장이 하나로 모아져 있지는 않고, 아주 근래 이제 한 2년, 3년 요 사이에 중국 학계에서는 동모산을 여기가 아니고 백두산 근방 쪽에서 백두산에 좀 가까운 쪽,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동모산이든 아니든 이 돈화의 성산자 산성 주변에는, 이 돈화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제 발해 그 정효공주나 이런 그 왕릉급 무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이제 육정산 고분군이라고 하는 그런 고분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초창기 발해에 상당히 중심적인 그런 그 지역이었던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주다 보니까 한자로만 쓰여져 있는 설명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글로도 늘 이렇게 설명문을 써 놓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당나라 때의 발해국의 조기, 그러니까 아주 초기의 이제 성터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로 봤을 때는 이제 두만강 이북, 두만강을 건너서 가게 되면 이제 뭐 용정, 연길 이런 데를 거치는데, 거기서 더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지점에 처음 이제 발해가 터를 잡았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전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당서와 구당서가 대조영의 출자에 대해서 하나는 고려 별종이라는 표현을 했고, 하나는 이제 본 속말 말갈 부고려자라고 해서 약간 이제 헷갈리는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종합해 봤을 때 대조영이 고구려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 혈연적인 어떤 계통은 말갈 출신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 과연 이런 해석이 이제 불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갈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게 고구려인의 정체성이었다면 그 사람은 고구려인으로 봐야 될지 말갈인으로 봐야 될지, 한국 사람들은 흔히 우리 역사에서 우리 민족을 단일 민족이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종족, 다민족 이런 거에 대한 그 이해가 선뜻 이렇게 잘 와닿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지금은 이제 점점 그 다문화 사회라 그래서 한민족 이외의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거꾸로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간 건 이미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한국 출신의 미국 그 군인도 있고 관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 출신이라 하더라도 정체성에서는 미국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다고 보면 대조영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말갈이라고 하는 거를 애써서 부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결국은 원래 송말말갈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고려를 따라다닌 사람이다. 고려에 속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고 고구려의 별종이다라는 얘기가 사실상 어찌 보면 같은 얘기가 아닐까? 말갈 출신이지만 고구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발해뿐만 아니라 고구려조차도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그 다종족 국가였을 가능성, 다민족 국가였을 가능성을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의 의문을 계속 이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 대조영의 출자를 좀 사료의 기록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발해가 이제 황제 국가이냐 아니냐 뭐 이 문제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발해는 그 문왕의 세 번째 그 임금님이 이제 문왕인데 이 문왕의 그 딸들 두 분의 공주의 이제 묘지가 발견이 되어서 거기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황상이라고 표현하는 그 황제에 대해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호칭을 썼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또 황제의 굉장히 중요한 그 뭐랄까요 권한이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연호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인 시간관념을 갖고 우리는 이때부터 뭐를 몇 년 무슨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황제의 특권인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연호를 중국 연호를 명나라라든가 뭐 청나라 연호를 나중에 이제 갖다 썼는데 그와 대비되게 발해가 독자적인 연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역시 독자적인 뭐 천하관,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황제 국가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의 여러 그 국가의 사례들을 보면 연호를 쓴다라는 것이 반드시 이제 황제 국가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또 발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주들의 묘지에 아버지를 이제 황상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또 황제라고 하진 않고 또 대왕이라고 공식 그 황제를 그 임금을 지칭할 때는 또 대왕이라 그래서 왕과 황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병존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연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발해가 썼던 거는 틀림없고요. 지금 뭐 그 대무예의 인안부터 시작해서 대이진의 함화까지 발해 고왕, 그러니까 대조영도 연호를 썼을 것 같은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알려진 건 없지만 그 뒤에 왕들이 전부 연호를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는 발해가 초창기부터 연호를 썼을 그 증거가 됩니다. 대무예가 즉위해서 사사로이 연호를 바꿨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당나라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결국 대조영이 어떤 연호를 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연호를 바꿔서 새 연호를 했다. 이게 이제 사사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이런 표현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봤을 때 연호로 쓴 건 틀림없다. 근데 이제 발해 말고도 뭐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다라든가, 혹은 신라에서도 뭐 진흥왕이라든가 뭐 이런 왕들이 그 연호를 건흥 뭐 이런 연호를 썼던 그런 얘기들이 있고, 고려 같은 경우에도 광종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준풍 이런 연호를 썼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서 한 왕조의 전체가 연호를 다 쓴 기록은 사실상 없지만 역대 여러 우리 왕조들이 삼국시대에도 연호를 썼던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그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외왕내제라 그래서 바깥으로 당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왕을 칭하는데 안에 내부 질서 안에서는 이제 황제를 칭하는 이런 식의 이중 구조를 갖고 있는 모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고려도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왕실 내부의 용어가 이제 제후급의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황제급의 용어를 이제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엄밀하게 이렇게 딱딱 질서에 맞게 갖춰져 있는 건 또 아니어서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해는 명확하게 황제를 의미하는 황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는 점에서는 뭐 이 질서에 대한 천하질서 안에서의 황제와 제후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명확히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것을 엄격하게 우리가 뭐 황제 국가를 지향한다라든가 제후 국가를 지향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하나의 원칙 속에서 용어를 선별해서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조금 그 좀 뒤죽박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편의에 맞게 이렇게, 그러면서도 황제라는 말을 쓰는 거에 이렇게 꺼리낌 없이 뭐 이렇게 썼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왕의 공주, 말씀드렸던 정혜공주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대응보력, 효감, 금륜, 성법, 대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꾸로 또 본문에서는 황상은 조혜를 파하고, 이래서 아버지를 이제 황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둘째 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정효공주라고 그래서 또 넷째 딸이 있는데, 이분도 똑같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대흥보력, 효감, 금륜, 성법, 대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이제 공주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슬퍼한 이 부왕 아버지가 이제 조혜를 파하고 뭐 했는데, 이때도 역시 황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2005년 무렵에 중국에서 그 발해 왕후의 무덤이 발굴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문제는 그 구체적인 그 발굴 결과, 뭐 나온 출토 유물이라든가 거기서 혹시라도 묘지석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다면, 그러니까 주인공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 그 상세하게 공개되질 않아서 이제 뭐 순목 왕훈이 해서 발해 그 왕후의 무덤이라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그 보고만이 그 중국 잡지에 되어 있고, 그게 이제 2009년 무렵이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후속의 어떤 연구 결과가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내용을 좀 공개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사료가 적은 발해서 연구에서 조금 더 실체에 접근하는 뭐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데,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돈화 근처에 육정산이라는 곳에 있는 육정산 고분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발해의 그 왕릉급 그러니까 공주 무덤도 있고, 뭐 무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뭐 추정입니다만 이제 이런 그 초창기에 발해 초기에 이제 귀족 이상의 그 무덤 그 때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중국에서 어쨌든 이렇게 꾸며놨는데, 그 봉긋봉긋하게 보이는 그 요런 부분들이 뭐 규모를 떠나서 다 이제 무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발해의 어떤 그 사회 모습에 대해서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제에서는 임금을 그냥 왕이라고 한 게 아니라 뭐 어라하라 그랬다, 혹은 뭐 건길지라 그랬다, 뭐 이런 거 아실 거고, 신라에서는 뭐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만 뭐 마립간이니 뭐 이사금 마립간이니 이사금이니 무슨 차차옹이니 이런 식의 이제 고유의 어떤 그 표현을 썼는데, 발해는 왕을 가독부라고 이렇게 했다고. 물론 이제 이 가독부라고 하는 이 발음은 저 글자를, 한자 글자를 지금 우리 현대식 그 음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제 가독부가 되니까, 실제의 발해 사람들의 그 발음이 가독부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되게 뭐 그 가독부에 가까운 어떤 발음이었겠죠. 이제 그런 발음으로 불렀다라는 게 있고, 또 성왕이라고도 불렀다 그러고, 기하라고도 불렀다 그러고, 뭐 폐하, 전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건물의 주인공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호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황제가 사는 곳에는 그 계단을 폐라 그러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맥락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기하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왕의 아버지는 노왕, 왕의 장자,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남에 대해서는 이제 부왕이라고 그랬고, 나머지 아들들은 뭐 왕자라 그랬다라든가, 어머니는 태비 뭐 이렇게 불렀고, 아내는 귀비 이렇게 불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이 신당서 발해 열전에 있는 내용들인데, 뭐 그 태백산의 토끼니 남해의 다시마니 이런 여러 가지 특산물과 관련된 얘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5경 15부 62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을 그 당시부터 이 정도의 뭐 규모를 갖고 있었다. 이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발해가 계속 발전해 가면서 주변을 아우르고 반항하는 세력이 있다면 적정하게 이제 공략을 해서 걷어들이고, 또 스스로 뭐 찾아오는 세력들이 있다면 또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발전 과정에서 확보한 이제 그런 것들이 후기에 갔을 때, 대개 뭐 연구자들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선왕, 10대 임금인 선왕 정도 때 됐을 때에 그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고 막 그랬다고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시점쯤을 이제 지칭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현재, 그러니까 발해 당시에 그 행정구역 이름을 붙일 때 기록을 남기면서 그곳이 옛날에는 어디였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상경 용천부와 중경 현덕부, 지금의 이제 흑룡강성 영안 일대가 이제 상경 용천부라고 하는 곳이고, 중경 현덕부라고 하는 곳은 그 화룡 있는 쪽,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안에 그 백두산 두만강에 더 가까운 곳이죠. 뭐 이런 쪽인데, 이런 곳은 이제 숙신의 옛 땅이라든가, 그 다음에 훈춘 지역을 그 가리키는 동경 뭐 용원부 이런 쪽은 뭐 예맥의 옛 땅이라든가, 뭐 남경은 뭐 옥저의 옛 땅이라든가, 서경 압록부 또 장령부 이런 데는 고려,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이제 고구려겠죠. 고구려의 옛 땅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동경 용원부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는 그 길은 이제 일본으로 가는 길이고, 일본도고, 남해부, 아까 말씀드렸던 남경 남해부 이쪽은 이제 신라로 가는 길이고, 또 압록, 그러니까 고구려의 옛 땅이라고 하는 서경 압록부 이쪽은 이제 조공,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로 가는 길이고, 또 장령, 역시 이제 고구려의 옛 땅이었던 장령부는 그 영주, 대조영이 처음 탈출한 아까 현재 연영성 조양 쪽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영주로 가는 길이고, 부여부, 여기는 이제 부여의 옛 땅인데, 말 그대로 이제 부여의 옛 땅이 부여부인데, 여기는 이제 거란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5경 15부 62주의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고, 사방으로 주변과 통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발해가 맺었던 주변과의 관계의 핵심이겠죠. 다만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게 이제 북쪽, 흑룡강 이북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흑수부와 관련된 얘기가 없는데, 아마 이제 그 부분은 발해 스스로는 흑수부에 관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아우르고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혹은 상대적으로 그 관계의 어떤 성격이나 이 상대 그 성격이나 그 상대 어떤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신라, 일본, 또 거란, 그 당나라 이런 데는 비할 바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였는지, 어쨌든 그쪽이 빠져 있는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발해와 말갈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발해를 가리킬 때 소수의 고구려 유민이 다수의 말갈족을 다스리는 이제 그런 그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라는 걸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기록 하나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백성에는 말갈이 많고 토인은 적다, 이런 그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말갈다 토인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토인이 흑토자가 아니고 선비사자로서 사인이다라고 이렇게 판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다 이제 토인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유치국사라고 하는 그 일본 그 사서에 있는 기록이고, 이 내용을 전한 사람은 영충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승려인데, 이 사람이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당나라에서 바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간 게 아니고, 발해로 와가지고 발해의 그 땅을 거쳐가지고 동경 용원부, 일본도라고 아까 나왔던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봤던 발해에 관한 그 견문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갈다 토인소라고 하는 이 모습이 과연 발해의 전국적인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영충이라는 사람이 거쳐간 어떤 특정 지역의 모습인데 그거를 좀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건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근래에는 사실은 발해가 전체적으로 말갈이 많고 그 토인, 여기서 말한 토인이 누구냐라는 건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라는 원주민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고구려 사람이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말갈이 많고 고구려 유민이 적었다, 고구려 사람이 적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그 동경 용원부 지역 자체가 원래 말갈들이 많이 살던 그 말갈부락 중심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영충이 특정하게 봤던 그 해당 지역의 모습이고, 발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고구려 사람이나 말갈 사람들이 그래도 뭐 비슷비슷하게, 뭐 연구자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구려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뭐 명확하게 지금 그런 것들을 증빙할 만한 그런 자료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원래부터 고구려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고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 멸망 후에 당나라에 끌려갔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터전을 이루고 살았다고 본다면, 발해국 전체의 인구 구성 안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비중을, 뭐 지배층을 이루는 정도의 그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근래의 그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말갈 사람들과 고구려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다. 뭐 어떤 마을은 말갈이 더 많고 어떤 마을은 뭐 고구려 사람들이 더 많고 이럴 수는 있었겠지만, 말갈과 고구려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다. 이제 이 부분에서 발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 역시 대조영의 출자로서의, 대조영의 출신 어떤 민족으로서의 말갈뿐만 아니라 대조영뿐만이 아닌 일반적인 백성들 사이에서 말갈도 상당히 많았다고 보면, 발해라고 하는 나라의 성격을 규정할 때도 역시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최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의 사신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발해에 파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파견되어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라는 걸 이제 기록으로 돌에다가 새겼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됐죠. 근데 여기에 보면 칙지절 설로 말갈사, 발해의 사신으로 갔는데 발해를 가리켜서 자기를 이렇게 말갈사, 말갈의 사신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해의 어떤 또 다른 명칭으로, 관용적인 표현으로 아마 당나라에서는 말갈이라는 말을 꽤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런 그 당시에 사료에서 하나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말갈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말갈 혹은 물길이라고 하는, 말갈의 선조가 이제 물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뭐 지금 명칭의 의미라든가 뭐 내부 구성에 대한 거라든가 어느 정도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께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답으로 얘기해 줄 만한 그런 수준에는 와 있지 못합니다. 뭐 의견들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고, 또 이 발해, 말갈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는 그 훌륭한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는 말갈이라는 거는 특정한 종족에 대한 명칭이 아니고 고구려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지방, 그러니까 이제 촌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약간 좀 낮춰 부르는 그런 비칭이었다, 이런 이제 새로운 제안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좀 낯선데요. 서양의 예라든가 그 일본의 예 같은 걸 보면 어떤 사람의 성씨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성을 붙일 때 대개 직업 혹은 그 사람이 사는 장소 이런 걸 갖고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 스미스라든가 뭐 테일러, 스미스는 이제 대장장이, 뭐 테일러는 이제 재단사, 뭐 이런 데서 이제 그게 성으로 나중에 이제 굳어진 거고, 일본 사람들의 그 이름 중에 성 중에 많은 게 이제 다나카, 전중. 그럼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밭 가운데라는 뜻 아닙니까? 뭐 타카하시, 높은 다리. 그러니까 뭐 높은 다리 밑에 살았든, 뭐 그 사람이 사는 마을에 높은 다리가 있든, 뭐 이런 이제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물길이나 말갈이나 이런 게 뭔가 그 사람들이 살던 주변의 특성에서 비롯된 그런 이름이다라고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산이라든가, 만주의 이제 동부 지역에 살았으니까요. 산이라든가 숲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닐까. 그런데 18세기에 윤창후라고 하는 조선 사람이 함경북도 그 종성에 유배를 갔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만주족, 그 당시에 이제 여진족, 그러니까 말갈, 여진, 만주 이렇게 이제 혈연적 계보가 이어진다고 흔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만주족들의 말을 배우면서 청하금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는데 여기에 보면 물을 가리켜서 묵거라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말갈, 뭐 물길 하는 게 다 미음, 기역 이렇게 이제 초성이 되는데 묵거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 강, 물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다시 말해서 이제 강가에 사는 사람들, 물가에 사는 사람들,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개연성은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말갈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여러 명의 이제 말갈 사람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중국의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라서 이제 중국 기록에 이름이 나와 있는 건데, 뭐 아고랑이라는 사람, 시리몽, 뭐 달허리, 뭐 이런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몽, 여기도 무리몽, 여기도 주시몽, 자 오지몽, 설리몽, 오소가몽, 뭐 낙계몽, 지클몽, 시리몽, 이런 식의 이제 몽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보시면 요 말려가, 이 가루개, 그러니까 가와 개는 이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초성이 같기 때문에 발음을 어떤 글자로 표현하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록자의 주관적인, 그래서 조선시대 문서에도 그 노비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사람인데도 그 문서마다 기록이 달리, 글자가 서로 다른 글자를 이제 쓰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가나 가루개, 또 요것도 이제 글자가 복잡한데 하지만 요것도 이제 그 개거든요. 예송리 개, 또 이 개도 마찬가지죠. 발시 개. 그리고 이 개도 글자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이제 옥자 개, 이렇게 개로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몽자 개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뭐 매취리, 이것도 글자는 다르지만 리, 이것도 예처리, 리라는 글자가 있고요. 여기도 또 야고리, 오사리, 이렇게 보면 말갈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때 그 뭐뭐몽, 뭐뭐개, 뭐뭐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는데, 그러면 그 몽, 개, 리의 의미는 뭐냐?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얘기가 좀 건너뜁니다만, 고구려를 세운 고구려 시조가 주몽 아닙니까? 근데 주몽이 활을 잘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만주어에서도 이 몽자라고 하는 거를 뭐를 좀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말갈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드러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뭐 잘한다라고 하면 몽자를 붙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꾸밈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이제 만든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주몽하고도 일정하게 연관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좀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볼 만한 점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갈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기가 쉽고, 만주의 동부 지역에 굉장히 큰 강들이 많습니다. 뭐 송화강, 흑룡강은 뭐 너무 큰 강이고요. 뭐 그 외에도 목단강 말고도 뭐 수분하 등등등등 작은 지류에 해당되는 강들은 너무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물론 이제 이 한반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온, 그러니까 기온이 좀 낮은 지대이고 하지만 거꾸로 굉장히 이 물이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또 숲이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사냥감도 많고, 뭐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생존을 하는데도 유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린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말갈 그러면 뭔가 좀 우리랑은 이질적인 것,
이렇게 발해 안에서도 뭔가 피지배층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발해라는 나라 안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고구려 사람이든 말갈 사람이든 불학을 이루고 함께 어울려서 인근에서 물론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똑같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또 각각의 어떤 그 특성, 전통이 있다 보면 약간 다른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대동소이라는 말로 좀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해 역사에서 고구려 유민을 강조한다 그래갖고 이제 이 말갈 사람들의 역할을 너무 낮춰 보려고 하는 거는 거꾸로 대단히 부적절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중심적인 한 그 구성 부분으로서 말갈이 존재했다면 발해사를 이해할 때 말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 그 사람들의 사회적 어떤 활약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지 이 사람들은 그냥 피지배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적절치 않은 거죠. 뭐 꼭 그 뭐 민중사관 이런 걸 그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나라를 끌어가는 그 주체 안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역할이 뭐 일방적으로 어디를 이렇게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는 덜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그 백성들의 역할도 상당한 정도로 그 평가해야 될 그런 이유는 이제 분명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말갈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역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고구려도 마찬가지겠지만 발해가 특히 다종족 국가, 발해는 그냥 특정한 어떤 하나의 민족이 구성한 세운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그 만주의 동북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종족, 여러 민족들이 서로의 이해를 합쳐 가지고 세운 다종족 국가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발해와 주변의 관계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끝이 없겠지만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제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제 처음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무예는 황송스럽게도 대국을 맡아 외람되게 여러 번을 함부로 총괄하며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두 번째, 발해의 두 번째 왕인 무왕이 이 일본에 보낸 국서의 일부분입니다. 발해가 남긴 뭐 원본이 있는 건 아니고 일본 이제 기록에 이게 남아 있는데, 여기 보면 그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대무의 스스로, 그러니까 발해의 무왕 스스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고구려, 또 나아가서 부여에서 찾고 있다. 역시 이거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거는 단순히 그 발해가 있었던, 발해라는 나라가 있는 지역의 이전 왕조에 대한 그런 관계를 그냥 설명한 것에 불과한 거지, 이것 자체가 반드시 고구려 계승의식을 뭐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그런 주장이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고려와 부여까지를 이렇게 거론하고 있다는 점은 되게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발해와 고구려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여기 앞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견고려사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발해에 보내는 사신을 고려에 보낸 사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아까 당나라에서 최흔이 발해로 갔을 때 말갈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꾸로 일본에서는 고려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일본에서는 관용적으로 발해를 고려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 그 발해 국왕도 일본에 그 편지를 보낼 때, 또 일본의 천황도 발해에 편지를 보낼 때 고려 국왕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발해에서 일본에 보낸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서 기록인데, 이게 이제 그 필사본이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전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보시면 천황은 고려국왕에게 문안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려국왕이 이제 발해거든요. 발해한테 고려라는 말을 썼다. 역시 일본에서는 고구려랑 발해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것으로 봤다라는 이제 증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의용 글을 살펴보니 갑자기 부친,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던 법식을 고쳐.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왕이 됐더니 뭔가 바꿨다라는 거죠. 날짜 아래 관품, 성명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천황한테 조공을 바치는 개념이라면 천황이 내려준 어떤 그 벼슬, 그래서 나는 뭐 몇 품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쓰지 않고 글의 말미에 거짓되게 천손임을 참칭하는 칭호로 써놓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72년의 그 내용이니까 발해 문왕이 제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왕은 아버지처럼 아마 무왕은 이제 조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건국 초창기고 이런 이제 상황을 감안해서 뭔가 이렇게 형식상이나마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글을 올리고 뭐 하는 이런 식의 그 자세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왕 때가 되면서 발해가 이제 쭉쭉 성장하고 주변의 세력을 이제 떨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자존심도 상당히 높아졌고 자존감도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따님, 공주들의 그 묘지에서 황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편지를 보낼 때도 그 아버지인 무왕이 했을 때랑 다르게 뭐 천손, 하늘의 자손 이게 이제 고구려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런 건데 이런 걸 이렇게 표방하고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불쾌하다. 이게 법도에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밑에 보면 함부로 외숙과 생질, 그러니까 외삼촌과 조카, 뭐 혹은 장인과 사이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데 부자 관계는 아니지만 외숙이나 장인이 조카나 사이보다 높은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칭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누가 외숙이냐? 그러면 일본이 외숙이냐? 발해가 외숙이냐? 발해 스스로가 칭할 때, 자, 일본을 외숙이라고 칭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 뭔가 이런 것들이 아무튼 문왕대의 어떤 발전한 그런 발해의 그 국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발해에 관한 인식을 얘기할 때, 신라와 발해가 남쪽과 북쪽, 이게 유득공의 발해고라고 하는 책에 나온 건데, 이제 이거를 사실상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지금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라는 말을 안 쓰고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한국에서도 이제 보편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신라가 이제 북국에 사신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민족적인 어떤 동질감으로 보는 거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동국이라고 쓰는 말은 어디에 동쪽에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중국이 서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동쪽에 있다 그래서 뭐 동국 혹은 바다 건너에 있다 그래서 바다 건너 동쪽에 있다 그래서 해동 이런 말을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그 민족적인 동질감에서 그런 말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와 발해에서 남북국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우리 개념 하에서 이걸 민족적 동질감으로 보는 거는 다른 어떤 증거가 좀 있다면 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북극에 사신을 보냈다 이런 식의 표현만을 가지고 뭔가의 어떤 그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발해 사람들이 남긴 유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귀이개와 족집게인데요. 이쪽이 귀이개고 이쪽이 족집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써도 될 정도로 똑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이걸 남겨놨습니다. 뒷꽂이. 이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머리가 길면 뒤를 이제 머리를 말아서 올리게 되는데 이제 그때 고정하는 그런 장치로서 이런 것들도 남겨놨고요. 가위. 뭐 지금 뭐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이 아주 작은 이 가위는 지금도 뭐 이렇게 여성들이 그 바느질 같은 걸 쓸 때 하는 그 작은 이렇게 실 자르는 그런 가위들하고는 모양이 아주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문고리. 혹시 뭐 크게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고요. 이거는 이제 해석상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발해에서 발견된 불상인데 불상의 가슴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좀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연해주에서는 이런 식의 십자가 장식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어떤 영향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해석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당나라를 통해서 당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뭐 경교 이런 식의 이제 기독교 일파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독교랑 좀 다른 성격의 일부 분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서역과 당의 교육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정도로 당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렛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당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얻었던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그런 부분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불상에 이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새겨놓은 이런 사례가 발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건 이제 그 조각을 이렇게 아주 잘 새겨놨는데요. 여기 이게 비석처럼 이렇게 뒤에 뭐 글자도 써놓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조각들이 굉장히 섬세한 편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불상을 2개를 나란히 배치한, 삼존불은 이제 3개를 배치한 거고, 이불은 이제 불상을 나란히 배치한 건데, 그래서 두 불을 나란히 놨는데 그게 앉은 상이라고 그래서 이불병 좌상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거기에 세부에 이 연꽃 속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동자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굉장히 그 세밀하게 잘 조각해 놨던,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았던 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거는 이제 이 출토될 당시에 이렇게 주춧돌의 옆을 그냥 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자기를 굽듯이 이렇게 이 녹색의 이런 그 기둥 장식을 해갖고 이렇게 두를 정도로 궁궐이나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꾸몄던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돌사자상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옆면이고 요거는 이제 정면인데, 역시 우락부락한 뭐랄까 이렇게 무섭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한편으로 굉장히 조각이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릇의 다리 장식인데, 이게 한 8cm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것 안에 이렇게 옥 같은 재질에다가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을 옆에서 보고 앞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인 거죠. 뭐 일본의 화폐, 소그드인,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역과 당나라 사이로 오가면서 장사를 많이 했던 소그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화폐 이런 것들도 이제 발해 유적들에서 나오고 있고, 뭐 화살촉 같은 것들은 뭐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 나오는 거나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섭리계라고 하는 그 발해 장군한테 내려준 건데, 여기 이제 합동 이렇게 해서 서로 따로따로 있던 걸 이제 합치면 이제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이런 명령이, 특히나 군사적으로 뭔가 어떤 명령이 내려갈 때 이게 가짜 명령이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일종의 심표로서 쓰는 이 부절인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온전하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발해에서 사용했던 투구고, 요거는 이제 박물관에 있는 거. 이 박물관에 있는 사진 이제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찍은 건데, 아주 잘 그 특징이 같은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발해의 아주 유명한 그 석등이죠. 6m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이 석등인데, 이 석등을 이야기할 때 요 아래 세부를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현무암입니다. 그러니까 뭐 발해가 고구려의 백두산의 화산 폭발로 멸망했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한동안 있었다. 지금은 이제 싹 사라졌습니다만, 어쨌든 현무암으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는 이미 발해 존속 시기 자체에 이쪽 지역에 현무암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식의 이제 궁궐의 담장도 보면 이제 현무암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복원한 겁니다만 주변에 있던 돌을 이렇게 현무암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해 사람들이 썼던 글자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랑 같은 글자들을 이렇게 기와에다가 찍어서 새겨놨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제일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있을 유자, 뭐 요거는 그 13.7 뭐 이런 글자 이렇게 새겨놓고, 요거는 이제 밑에 글자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글자는 이제 큰 대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도 보시면 뭐 빛광자 뚜렷하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덮을 개자. 덮을 개자. 요거는 성 우리가 쓸 때 하는 그 윤이고, 요거는 이제 밭전자. 아주 또렷하게 새겨져 있죠. 뭐 하늘 천자. 요건 글자체가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지금 쓰는 것과 거의 같은 글자 쓰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상경 용천부지에서 제가 찍은 건데 글자가 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아까와 같이 그렇게 글자를 새긴 기와가 지금 그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는 거를 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발해에 관해서 엇갈린 시선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실학자들 얘기를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유득공이라고 하는 실학자는 김씨, 그러니까 신라의 김씨가 남쪽에 있고 그 대씨, 발해의 대씨가 북쪽에 있어서 그 발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되는데 고려에서 그거를 편찬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씨가 누구냐?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했던 그 땅, 다스렸던 땅이 어느 땅이냐? 고구려 땅이다. 이렇게 이제 유득공은 이야기하면서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가로서 아주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하죠. 그런데 이긍익이라는 사람은 연료실 기술에서 발해국왕은 성은 대씨인데 속말말가로 고구려에 붙었던 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종휘의 동사라는 데서는 발해는 속말말갈인데 뭐 이렇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익입니다. 실학자의 대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성호사설에서 태조 왕건이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미워해서 거란이 낙타를 선물로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사신을 붙잡아서 귀양 보내고 낙타를 뭐 개성 만부교 밑에 매달아서 굶어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대씨의 흥망이 우리나라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토록 심하게 끊어버렸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신 귀양 보내고 낙타를 굶어 죽인 게 발해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앞으로 거란을 쳐가지고 영토를 좀 넓히려고 했을 뿐인 거다. 발해랑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발해를 위해서 왕건이 그렇게까지 했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보기에 발해는 우리랑 별로 관계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이미 조선시대 때도 실학자들 사이에 있다는 거죠. 이규경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아주 적극적으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마땅히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게 되게 아쉽고, 우리나라 기록이 없다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이런 태도가 나쁘다. 중국 책만 맨날 볼 거냐,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록도 잘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아주 또 명쾌한 그런 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는 거를 딱 단정하게 앞서가지고 예전의 실학자들조차도, 조선 후기의 학자들조차도 발해에 대해서 굉장히 엇갈린 다채로운 다양한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전제가 되어야 발해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의미 있는 결론이 될 거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살펴봐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발해사가 어느 나라 역사냐. 근데 개성에 그 혈릉이라고 해서 태조 왕건의 릉이 있는데, 그 릉을 가면 이렇게 발해세자 대광현이 이렇게 왔을 때 왕건이 나와서 맞는 상상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발해 왕실의 후계자라고 하는 세자가 고려로 왔다라고 하는 거는 발해의 계승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세자가 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왕건은 이 세자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에게 왕씨 성을 내려주고 이을 계자를 써서 이름을 왕계라고 이렇게 내려주고 자기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계속 지내도록 이렇게 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대 발해 왕실에 대한 제사가 고려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 부분은 사실 작은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역시 발해가 고구려사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설령 고구려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상당수의 후예들이 고려로 들어와서 고려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사와의 관련성을 증명해주는 이제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간 우리에게 발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다종족 국가로서의 발해와 다문화 국가로 계속 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뭔가 어떤 공통점이 없는지, 우리가 발해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다면 단순히 과거의 지나간 역사로서의 발해가 아니고 우리한테 뭔가 울림을 주는 그런 역사로서의 발해가 우리 곁에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좀 이해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